오늘 군사전략 프로그램 탐색 10분에서는 중국, 즉 중공이 러시아를 침공한다면 지금이 가장 적기가 될 수 있다는 가상전쟁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비열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폭로합니다. 오늘의 시나리오를 오해 없이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만을 정복하는 건 중공에겐 민족 부흥을 달성하고 제1열도선을 돌파하는 것이니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는 현재 실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국 고토를 수복하고 제1열도선을 돌파할 계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 이 급락 묘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공이 공격할 상대는 미국이나 대만, 일본이 아니라 바로 러시아입니다. 중공은 러시아를 공격할 명분이 충분합니다. 역사상 중국 영토를 가장 많이 점령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점유한 중국 영토는 427제곱킬로미터로 현재 중국 면적의 45%에 달합니다. 아편 전쟁으로 중국은 서방 국가들에게 패했지만 중국의 엄청난 보상을 요구한 건 북극곰 제정 러시아였습니다. 1858년 아이훈 조약과 1860년 베이징 조약에 의해 15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영토가 러시아에 할양됐습니다. 특히 스탄오보이 산맥 이남 지역은 과거에 중국의 영토였으며 블라디보스토크는 예전에 해삼이라고 불렸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지역의 지명은 옛 중문 지명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중공이 러시아에게 점령당한 영토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광활한 사할림 섬도 과거 중국의 영토였으며 그곳을 점령하면 제1열도선의 대륙 봉쇄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러시아는 중국 영토를 침략했을 뿐 아니라 중국인을 대량 학살했는데 가장 유명한 건 강동 64둔 학살입니다. 1900년 7월 제정 러시아는 강동 64둔의 중국인을 학살해 2000여 명이 사망했으며 같은 해 7월 16일 블라고베셴스크에서 중국인 학살 사건이 발생해 5천여 명이 피살됐습니다. 1937년과 1938년 사이 소련 공산당은 극동 지역의 중국인을 강제 이주시키고 정치적 박해를 가했습니다. 극동에서 약 3만 명의 중국인이 숙청에 연루돼 4천 명이 직접 처형됐으며 1만 명 이상 추방됐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굴라크에 끌려가 강제 노동을 당했습니다. 역사상 러시아보다 중국 영토를 더 많이 차지한 국가는 없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에 빼앗긴 중국 영토 수백만 제곱킬로미터를 되찾아야 하니 러시아를 공격하는 첫 번째 이유는 명분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우린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일을 해야 합니다. 러시아를 공격하는 건 정확한 일이며 지금이 정확한 시기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특수 군사작전을 벌인 후 러시아는 대중의 분노를 샀고 글로벌 경제 제재를 불러왔습니다. 이때 중공이 러시아를 도와준다면 중공은 글로벌 경제에서 퇴출될 겁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타국의 약점을 잡힌다면 중공도 경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린 이 딜레마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며 러시아를 공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중국은 문화대혁명으로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때 중공은 정확한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러시아를 버리고 베트남을 공격해 미국에 투항한 겁니다. 덩샤오핑은 1979년 1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미국과 일본을 방문해 카터 미 대통령과 오히라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이는 덩샤오핑의 유일한 미국 방문입니다. 공교롭게도 덩샤오핑이 귀국한 지 열흘도 되지 않은 1979년 2월 17일 중공은 베트남을 공식 침공해 중배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중배 전쟁의 원인과 결과에 관해선 추후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중배 전쟁 이후 미국이 중공의 시장을 개방하고 투자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개혁개방 정책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과 해외 화교의 지원이 없고 자본과 기술이 중국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아무리 개혁개방을 외쳐도 아무도 투자하지 않아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한 번 겪었으니 두 번도 못할 리 없습니다. 지난번에 동생 베트남을 공격했으니 이번에 러시아를 공격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리 놀라지 않을 겁니다. 러시아를 공격하는 세 번째 이유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 광물이 풍부하고 토지가 광활하며 인구가 적기 때문입니다. 최대 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는 인구가 60만에 불과해 중국의 현급 인구에 불과합니다. 인구는 적지만 러시아 극동 지역은 러시아 광물 원료의 30%를 공급하며 금, 은, 우라늄, 텅스텐, 수은 매장량이 러시아 1위입니다. 또한 사할린 북부에서 확인된 석유 매장량은 70억 톤이며
남부의 탄광은 1억 톤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3조 입방미터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습니다. 즉 중국의 부족한 자원이 모두 극동 지역에 있습니다. 이곳을 점령하면 외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 발전을 더욱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이 러시아의 방어가 가장 허약한 시기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정예 병력을 모두 동원했습니다. 동부전선은 5개 연합군이 관할하는데 제29연합군, 제36연합군, 제5연합군, 제35연합군, 제68연합군입니다. 하지만 이들 부대는 대부분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 배치됐으며 전쟁 초기 군사훈련 명목으로 극동에서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파견됐습니다. 예를 들어 키이우 전격전이 발발했을 때 러시아는 치타 지역의 제29군을 벨라루스 지역으로 배치해 남쪽으로 진격했습니다. 제29연합군과 함께 동부 군구에서 온 제35연합군과 제36연합군도 진격했습니다. 즉 키이우 전격전의 주력군은 극동 지역에서 온 군대입니다. 현재 러시아 국동에 남은 군사력은 기껏해야 2개 사단에 불과하며 10개 대대 수준의 전투 병력을 넘지 못합니다. 반면에 중공 군대를 살펴보면 다른 전구를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부 전구만 있으면 3일이면 러시아를 무찌르고 스타너보이 산맥과 사할린 섬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북부 전구에는 3개 집단군이 배치되어 있는데 각각 제78 집단군, 제79 집단군, 제80 집단군입니다. 육군 전투병력은 약 20만 명이고 북부 전구 치치하얼에 제16 여단이 1개 있으며 제21 여단 2개도 북부 전구에 있습니다. 그중 안산의 공군 여단은 최신 제20을 12대 보유하고 있으며 3개 여단에서 제20을 보유하고 있어 약 200대의 4세대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공군 주력 부대는 모두 우크라이나에 파병돼 극동 지역에 남겨진 공군은 매우 허약합니다. 따라서 제26, 제22 출전하면 12시간 안에 극동 지역의 러시아 공군을 모두 파괴할 겁니다. 또한 다수의 DF-21, DF-26 미사일로 러시아 중부의 교통 요충지와 지휘센터를 장거리 타격해 러시아의 동부 지원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이후 중공군을 5개 그룹으로 나눠 3일 안에 러시아 극동 지역을 완전히 해방시킬 겁니다. 진찬룽 중장이 이끄는 제1로군은 중국 무단 장시와 연변 자치주에서 출발해 목표는 태평양 함대 사령부인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중국 국경에서 100km 떨어져 있어 차로 1시간 22분이면 도착합니다. 전쟁 마스터인 진찬룽이 1시간 22분 만에 해삼이를 해방시키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후시진 중장이 이끄는 제1호군은 중국 북동부의 상야산시와 자무스에서 출발해 헤이룬강을 건너 목표는 극동도시 하바롭스크입니다. 하바롭스크를 함락한 후 강을 따라 내려가 콤소모스크 온 아무드를 점령하고 병력은 태평양 연안에 도착합니다. 스만한 소장이 이끄는 제3로군은 헤이허시에서 출발해 헤이룬강을 건너 블라고 베셴스크를 점령합니다. 과거의 수치를 씻기 위해 북쪽으로 진격해 스타너보이 산맥 지역을 장악합니다. 매우 중요한 제4로군은 제미화교 리 소장에게 넘깁니다. 중국 최북단 모호시에서 출발해 북상하여 러시아의 서시베리아 철도를 끊으며 주요 목표는 러시아의 동쪽에 대한 증원 가능성을 저지하는 겁니다. 동시에 제5로군은 해상으로 갑니다. 라오닝호 항공모함은 055형 구축함 등 8척의 군함으로 함대를 편성하고 최신형 075형 강습 상륙함을 이끕니다. 또한 북부 전구 해병대를 태우고 칭다오에서 출발해 대한해협을 통해 동해로 진입해 사할린 섬으로 직행합니다. 현지 사할린 지역의 러시아 방어력은 매우 취약해 하루면 중공군에게 항복할 겁니다. 또한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운용할 만한 함선이 거의 없습니다. 원래 푸른제 원자력 순양함이 있었지만 몇 년 동안 조선소에 있다가 지난해 해체됐습니다. 남은 바랴그호는 모스코바호와 동급 함선입니다. 중공 라오닝호의 예전 명칭도 바랴그호이지만 러시아의 바랴그호를 맞아 방심하지 않는다면 모스코바호는 별 문제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전투 계획은 완벽합니다. 1시간 22분에 블라디보스토크를 점령하고 3일 만에 러시아 극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공이 수십 년간 러시아의 충성스러운 자녀였는데 부모를 공격하면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산주의 정치의식이 너무 낮습니다. 공산당의 태도가 돌변하는 건 책장 넘기는 것보다 빠릅니다. 공산주의 진영에는 절대적인 친구가 없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중공은 베트남의 맹우였지만
1979년 주저없이 베트남을 공격했습니다. 중공은 철수할 때 베트남 산업시설을 모조리 파괴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짓을 할 수 없으니 중공이 저지른 겁니다. 물론 이는 중국 공산당만의 전통은 아닙니다. 북한 공산당도 마찬가지죠. 한국 전쟁 당시 중공은 최고의 군대를 한국 전장에 파견해 김일성 일가 대신 전투를 치렀고 약 100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중국은 뭘 얻었을까요? 한국 전쟁 후 배은망덕한 김일성은 북한 공산당 내 연합파를 숙청했습니다. 조선인민군 포병사령관인 무정은 해임돼 강제 수용소에 수감됐고 박일우 등은 김일성에 의해 직접 처형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국내 선전을 통해 한국 전쟁의 공을 모두 김일성에게 돌렸습니다. 김일성 장군과 펑더와이 사령관이라는 북한 책을 보면 김일성은 펑더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미군과 싸운 경험이 있으니 그들이 당신을 돕고 지도할 수 있다. 북한 사람들 눈에는 북한과 김일성이 중공 지원군을 도왔다는 겁니다. 이런 배은방덕하고 모렴치한 행위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매우 보편적입니다. 중국과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소련은 스탈린 시기 부모 자식처럼 관계가 매우 좋았습니다. 후르쇼프가 집권한 후 소련은 갑자기 수정주의로 변해 중국 인민의 적이 되었습니다. 양측은 날카롭게 대치해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결국 양측의 이념 대결은 실제 무력 충돌로 번져 1969년 중공과 소련은 전바오다오에서 충돌했습니다. 중공이 소련, 베트남 등 공산주의 국가들과 사이가 틀어진 후 전세계 공산주의 진영에서 중공의 친구는 알바니아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3년 대기근으로 중국에서 3천만 명이 굶어 죽었지만 1960년대 말 중공은 알바니아에 5만 톤의 식량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1954년부터 중공은 알바니아에 100억 이안의 경제 및 군사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자국민이 굶어 죽어도 알바니아를 원조했던 중공의 정책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1970년대 후반 중국과 알바니아의 관계가 악화되자 호자 알바니아 총서기는 책을 출판해 마오쩌둥의 수정주의를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내정과 외교를 전면적으로 규탄하고 부정하면서 중국을 소련보다 더 위험한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중국이 반수정주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수정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공을 다시 살펴보면 개국 10대 원수 중 마오쩌둥과 친하지 않은 전우는 없었지만 그들은 철저히 배척당하고 공격당했습니다. 우산회의에서 펑더와이는 끌려나가 비판당했고 결국 그는 체면뿐 아니라 목숨까지 빼앗겼습니다. 공로가 탁월한 원수들은 모두 비판받고 비참히 죽었습니다. 공산당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체제하에서 상대를 배척하고 공격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러시아를 공격한다고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보유해 싸우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중공은 오늘 대만을 핵공격하고 내일 일본을 핵공격하며 모레 미국을 핵공격하려 합니다. 세계 최강 미국도 두려워하지 않고 워싱턴에 핵무기를 쏘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는 러시아를 두려워할까요? 러시아를 공격하는 건 우선 명분이 충분합니다. 러시아는 중국 영토를 가장 많이 점령했으니 전쟁을 통해 고토를 수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이 러시아를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고립됐기 때문에 중공이 러시아를 공격해도 외교적 부작용은 없을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극동 지역에는 풍부한 자원이 있어 정복 후 중국의 경제 발전을 크게 촉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극동 지역에는 방어 병력이 거의 없어 3일이면 사할린 섬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되고 싸우려면 지금 싸워야 합니다. 또한 자친 공산당의 입인 스마랑과 진찬룽이 있으니 승리는 문제없을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